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집합투자기구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것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사모펀드의 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집합투자기구의 이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씨가 연초에 새해 벽두에 신년을 기념하면서 군자산에 올라갔습니다. 산행을 했습니다. 군자역 근처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자산은 아닌 것이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문득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2000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NL 계열의 좌파들이 모여서 군자산에 약속을 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반드시 이루어내자 하면서 군자산에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NL 계열의 하나의 그 사회주의 혁명 방법이 있고요. PD 계열의 사회주의 혁명 방법이 있는데 어떤 의원님은 노사연 복합체 이랬습니다. 노조 사모펀드 연금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사연중 복합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모펀드 연금 이제 그 전자투표를 통한 중국펀드. 그런데 이제 또 사연 집중으로 오히려 용어를 좀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집합투자기구들이 지금 점령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펀드들에 의해서. 여기에서 집합투자기구라는 것은 하나의 좀 금융 투자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의 넓은 의미의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합투자기구라고 하면은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관리하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집합투자기구다 이렇게 자본시장법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SM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많이 등장은 하지 않았지만 오스템 임플란트 그러한 사건도 있습니다. SM 사건은 워낙 이제 SM이 유명한 그러한 그 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매스컴에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은요. 여기 제가 이제 그림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SM의 이제 최대 주주가 이수만 씨입니다. 18.46%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표는 아닙니다. 대표는 뭐 이성수 씨하고 누구 있습니다. 그 둘을 공동대표로 세워놓고 본인은 이제 그 별도 회사를 세워서 어떤 기획사를 세워서 그곳에서 매년 200억씩 어떻게 보면 이제 용역 수수료로 인세 비슷하게 해서 가져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얼라인 파트너스라는 그 이창환 씨가 세운 그 회사인데 사모펀드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1%의 지분을 획득하면서 감사로 선임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회사가 2020년도 말경 될 것 같아요. 어디에서는 2021년도라고도 하니까요. 그래서 2021년도 초에 약 100억 정도를 가지고 여기 1% 지분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감사가 돼버렸는데요. 여기에는 공정경제 3법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상조 씨 있을 때 이 공정경제 3법 가지고 아주 뭐 기업계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도 국힘당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거 아주 꼼짝 못하고 다 통과시켰습니다. 이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감사 선임과 관련해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완전히 제한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아무리 이렇게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경영진 중에서, 감사인도 경영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경영진 중에서 감사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3%로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주주의 의견이 이제 제시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누구에 의해서 이 감사가 선임이 됐는데 그가 바로 얼라인 파트너스 1%를 가지고 있는 SM 지분 1%를 가지고 있는 얼라인 파트너스의 대표인 이창환 씨가 여기에 감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주주 제한을 1%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주 제한을 하고자 하는 자가요. 먼저 그 회사에 감사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연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업에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해외 사모펀드나 국내 사모펀드가 이 기업을 삼키려고 할 때
감사로 들어올 수 있는 이 길을 연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매스컴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것이 지금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주 제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기업을 정복하고자 하는 사람이 감사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수만에게 200억 매년 가져가고 있는 그 용역 계약을 취소하게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수만 씨가 그해 10월 달에 이제는 그 계약을 종료를 시켰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요. 종료를 시키고 이제 이수만 씨는 더 이상 이제 이 SM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과 이러한 수익원이 이제 사라지니까 이 회사를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카카오톡이 나섰습니다. 이창환 씨가 데려왔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카카오톡이 나섰는데 그래서 이수만 씨는 이 카카오톡에다가 이제 지분을 양도하려고 좀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창환 씨하고 이 다른 아까 경영자 공동대표 있다고 그랬죠. 그들하고 나름대로 회의를 해서 카카오톡의 지분을 이제 매각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보통 이 경영권 프리미엄이요 한 50%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지분이 약 한 76,000원이라면 거기서 한 50% 가산을 하면 한 12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하고 거래를 하려고 넘기려고 그렇게 이제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창환 씨하고 이 다른 두 명의 이 대표이사가 결정을 해가지고 그냥 현재의 주가 한 76,000원 되겠죠. 그 주가로 해가지고 카카오톡에다가 9% 정도를 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부 사채로 한 4.5% 되는 것 같고요. 또 전환 사채로 한 4.5% 이렇게 해서 신주를 배정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카카오톡은 더 이상 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이수만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가운데 이제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수만 씨는 이제 발끈하면서 이 카카오톡에 배분한 신주 우선권과 전환 사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신주 인수권이나 전환 사채는 1차적으로 기존에 있는 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제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한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카카오톡에다가 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의 불법 행위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률에 의하면은요, 전략적 목적, 말하자면 어떠한 전략적 사업의 전략적 제휴, 이런 경우에는 신주 인수권을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은 SM 같은 엔터테인먼트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하나의 전략적 제휴로 이렇게 돌아왔다. 이렇게 지금 이제 시나리오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SM은 놀래가지고 이수만 씨는 하이브에게 전량 지분을 지금 매도하는 그런 가운데 있고, 이제 이 하이브하고 카카오톡이 이제 경영권 분쟁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공개 매수가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출혈을 각오하고라도 이 기업을 인수하겠다고 카카오톡이 지금 선언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것이 전략적 제휴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기업을 그냥 삼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전략적 제휴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하나를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요. 뭐냐면은 SM 내에 있는 7,600억의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현금 예금으로는 4,700억 있고요. 이건 2021년도 말 현재 재무제표입니다. 유동자산으로 7,600억. 여기에서 유동자산이라는 얘기는 외상대 같은 거, 곧바로 회수하면 되는 거,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금이 7,600억 정도가 이 안에 있어서 이 SM의 경영권을 장악하면 이 7,600억 정도를 활용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7,600억을 가지고 다른 사모펀드사에 투자를 해서 또 다른 회사에 M&A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직접 다른 회사 주주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예금하던 것을 증권으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주주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7,600억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7,600억에서요 삼성전자 주주 제안하는데 2조 원이면 됩니다. 2조 원. 만약 이들에게 어떤 군자산의 약속 같은 것이 있다면요, 이들이 만약 좌파라면, 저는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좌파라면 이제 군자산 약속에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좌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카카오톡 같은 경우 보면은요,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SM 이수만이 하이브에게 그 구원 요청을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카카오톡은 이제 그 공개 매수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걸 놓고 한번 싸워보자 하면서 이제 그러면 주가가 이제 또 계속 폭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이 카카오톡이란 데가 어떤 데입니까? 여기에서 있는 이 돈은요, 다음 이 플랫폼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카톡인데, 이 카카오톡하고 카카오톡에 금융 기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동일한 회사인지 또 다른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카톡 가지고 이걸 가지고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일정 자금을 예치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예치금이 이제 카카오 금융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만약 그 돈이 일이 돌았다면 이건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10%의 이 제한을 받습니다.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 이제 이 이수만 씨와 하이브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이제 주목을 하겠죠. 말하자면 이 집합투자기구는 이 10% 제한을 받는다. 자, 그런데 이제 카카오톡의 다른 계열사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또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편법은 또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카카오톡에서 이번에 동원되는 이 자금이 이게 이제 모든 일반인들이 이제 카카오 금융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치된 그 돈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집합투자기구가 이렇게 경영권 인수 작업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합투자기구의 반란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합투자기구가 지금 수없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데 두 개만 들어오면요 10% 제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수만 씨 이것을 넘어서 버립니다. 18%를. 우리나라 상장사들 지분이 대체로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장사들 어디든 다 넘길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지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7,600억이 모아졌다 해봐요. 이거 가지고 실탄이 좀 부족해요. 삼성전자 주주 제한 하기에는. 그럴 경우에는요,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해서 이러한 작업 한 번 더 하면 돼요. 다른 데에 대해서. 이러한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이게 푸틴이 러시아를 장악할 때 쓴 전략이 이겁니다. 푸틴이 가즈프롬하고 로스네프트를 장악한 다음에 러시아에 있는 전체의 대기업 장악하는데 3년 6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어요. 다 국유화돼 버렸어요. 대기업들은요. 그게 사회주의예요. 그게 사회주의 혁명론이에요. 그게 사회주의 혁명 방법이에요. 이게 어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하나 국유화시키는 거 어렵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집합투자기구 몇 개만 모이면 사회주의자들이 다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문에서 이러한 카카오톡, 다음 이런 데를 약간 좌파 성향이 있는 기업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더 봅시다. 여기 온라인 파트너스 이창호 씨가 1% 가지고 있는데요. 2022년 말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JB금융지주를 2,500억에 14%를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2대 주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금융 900억 해서 1%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금원은 도대체 어디인가? 국민연금인가? 국민연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이창환 씨가 KKR의 서울사무소 직원이었습니다. 이창환 씨는 지금 한 37살 정도 먹은 것 같아요. KKR의 서울사무소 직원이었습니다. 이 KKR은요, 세계적인 사모펀드 회사입니다. 거기에서 이러한 자금이 온라인 파트너스에 들어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KKR에서 여기에다 자금 지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모펀드에서 세워서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러한 그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집합투자기구들 앞에서 모든 기업들은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려고 하는 이 통화량 폭발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들으셔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요, 그때 국채하고 통화량 발행을 4년 동안에 약 290조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신용 창조를 통해서 예금이요 1211조가 늘어났어요. 이게 금융시장이에요. 이때 실물시장의 GDP는요 159조가 늘어났습니다. 보세요. 실물시장의 GDP는 159조가 늘어났는데 금융시장의 금융은 1211조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금융자본과 산업자본과의 이런 차이점이에요.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이렇게 집합투자기구 10% 하고요, 지금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이런 형태로 금융 자본이 폭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여전히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제한은 10%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10%를 주다 보니까 이런 회사 두 개만 연합하면은요, 이수만 씨 지분 다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이런 얼라인 파트너스 이면에 KKR 같은 데가 있으면은요, 속수무책이죠. 그런데 저희 얘기는요, 전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군자산의 약속 같은, 사연 집중 같은 그러한 약속이 있다는 그러한 그 전제를 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제 하에 분석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좀 참조해서 잘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이 사건에 대한 캐스팅 보트는 국민연금이 쥐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 얼라인 파트너스에서 카카오톡하고 손을 잡고 주주 제안을 딱 걸으니까 SM 이수만이 하이브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왜 18%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거 1% 혹은 10% 있는 사람에 의해서 쫓겨났을까? 이렇게 도망을 가듯이 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요, 국민연금하고 KB자산이 9%, 5% 해서 14%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탈출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집합투자기구예요. 이수만 씨는 여기를 우군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쪽 편을 들어줘야 자신들의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이게 집합투자기구입니다. 1%만 있으면 주주 제한 걸면은요, 다 이렇게 주가가 폭등하게 돼 있어요. 이러한 자금을 지금 100조를 풀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주 제한을 하면은요, 여기에서는 이쪽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초원에다가 늑대 떼를 풀었다고 내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집합투자기구가 다 이쪽으로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집합투자기구를 의결권 제한을 1%에서 2%로 묶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두 개만 있으면 여기를 삼킬 수가 있어요. 이들 이면에 자금이 또 어마어마해요. 지금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이렇게 지금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이 국민연금이 9%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의결권 행사를 하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이 경영권과 관련해서 캐스팅 보트를 지금 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이수만 씨 그리고 하이브를 향해서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국민연금은요, 의결권 행사를 하면 헌법에 위배가 됩니다. 법률에도 이 의결권 행사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법률이 없습니다. 빨리 국민연금에다가 내용 증명을 보내어서 이 의결권 행사를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이건 경영 참여인 것입니다. 이건 경영 참여이고 경영 통제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헌법 126조를 보면은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게 한 3문단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거의 국가로 간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자금 전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컨트롤을 하게 돼 있어요. 법률에 의해서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인 것입니다. 국가가 사형기업을 소유 또는 공유할 때는 다른 법률에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법률에 정할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방상 그리고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상 그리고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 긴급하고 절실한 필요로 인하여서 그것이 이제 충족이 돼야 돼요. 인하여서 법률이 정하는 경우, 법률에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사형기업의 소유 또는 공유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 또는 공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주식을 소유함을 통해서 소유하거나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9%의 공유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주주권, 소유권이죠. 소유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고 좀 봐주고 있습니다. 예금과 같은 것이니까요. 예치 형태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2014년도 이전까지는 국민연금이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2014년도부터 지금 의결권 행사를 시작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도 지금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유 또는 공유할 수 없으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주식을 사면 소유가 발생하는데 의결권 행사, 의결권을 가리켜서 주주권이라고 그럽니다.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냥 용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결권 행사, 주주권 행사, 소유권 행사를 하면은 소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문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사형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경영에 관한 통제 또는 관리가 어떻게 발생합니까?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경영자 선임 행위를 통해서 경영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경영자 선임, 지금 아주 민감한 경영자 선임이죠. 여기에 의결권 행사를 하게 되면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하는 행위가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자 선임 해임과 관련해서 관련한 의결권 행사는 전부 지금 헌법에 위배된 것입니다. 전부 지금 법률에 위배된 것입니다. 이건 소송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경영권을 만약 잃었다면요, 이 국민연금을 향해서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경영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주식가치의 한 경영권 프리미엄이 50% 되죠. 지금 여기는 40%가 지금 제한됐습니다. 40에서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소송을 걸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규를 헌법 126조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이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재정법 64조에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의 기금은요, 기금법에 의해서 투자된 그 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금법에 의해서 집행된 그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잘 안 나타나 있어요. 이게 모호해요. 그러나 국민연금은요, 여유자금인 것입니다. 기금법에 의해서 투자된 자금이 아니에요. 여유자금이에요. 그래서 국가재정법 78조를 보면은 국민연금은 그 별도의 법규를 두어서 그 자금을 운용 또는 관리, 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별도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유자금이라는 용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유자금 가지고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것은 국가가 경영에 참여한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하도록 그렇게 내용 증명을 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톡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집합투자기구가 무슨 놈의 전략적 투자냐, 여기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창환, 이성수, 그 탑 누구, 이들이 지금 배임 행위를 한 것입니다. 전략적 투자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경영권 분쟁을 일으킵니까? 카카오톡 같은 이런 집합투자기구가 무슨 놈의 전략적 투자를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전략적 투자라는 것은요, 잘 들어보세요. 카카오톡으로 이 SM이 진출을 할 경우에 이건 전략적 투자입니다. 그러나 카카오톡에서 전략적 투자로 이걸 인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전략적 투자가 아니에요. 전략적 투자라는 것은 SM에서의 전략적 투자 목적으로 할 때 신주 배정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자금 요청이에요. 자금 요청은 전략적 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SM에 대해서는 카카오톡에 대해서, 그리고 이 얼라인과 이성수와 그 세 세대에서 일단 소송을 넣으시고,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그렇게 소송을 넣으시는데, 여기 이성수하고 이러한 친구들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로 해서 소송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전략적 투자라는 것은요, SM의 전략적 투자라 해야 되는 거예요. 카카오톡의 전략적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SM에서 카카오톡 같은 데로 진출하고자 할 때, 그때 이제 이 카카오톡은 전략적 투자가 됩니다. 카카오톡의 전략적 투자 목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전략적 투자가 아니에요. 그건 카카오톡의 전략적 투자죠. SM의 전략적 투자는 SM 자체의 진출인 것입니다. SM 자체의 카카오톡으로의 진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SM이란 회사의 그러한 프로듀싱 용역, 아주 이건 주 용역이죠. 이 주 용역을 이수만 씨가 다른 회사를 통해서 세워서 이것을 통해서 그 기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SM이란 회사의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은 이수만과 그 기획사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수만의 개인 기획사에서. 여기에는 전혀 통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이 전략적 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신주 배정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법률적 투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요, SM을 정복한 다음에 이 유동자산 7,600억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7,600억, 그리고 이창환 씨가 여기 JB금융을 2,500억 넣어서 14% 넣어가지고 지금 1회 주주가 됐는데요. 여기는 분명히 다른 사모펀드가 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들하고 결합을 해서 일대주주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북은행의 자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캐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 별도 사모펀드를 아마 세울 겁니다. 여기다가 또 자금을 넣을 겁니다. 여기는 7,600억 또 그렇게 넣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은 다른 곳에서 만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를 잠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강성부 씨라고 있는데요. 강성부 씨가 KCGI 펀드의 이제 그 운용자입니다. 이 KCGI에서 애프리컷을 세워서 일이 들어갔습니다. 6.92%를 확보했습니다. KCGI에서 직접 들어가지 않고 왜 이걸 세워서 들어갔는지 그건 또 이제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요. 이 강성부 씨는요, 전번에 대한항공 주주 제안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여기에 가세를 해서 대한항공 경영권을 교체를 했죠. 그런 상태에서 3천억 정도의 차익을 누렸습니다. 17.4%를 호반건설에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 17.4% 이 전량을 호반건설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자금을 이용해서 이러한 오스템 임플란트를 이렇게 좀 다시 또 이제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2022년 12월 달에 메리츠 자산운용을 지금 500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리츠 자산운용은요, 이 자산운용 자체는 순자산가액이 한 360억인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500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2021년 말 그 신탁 재산을 보니까요, 한 3.8조, 3.7조 정도, 3조 7천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3조 7천억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분명히 어떤 또 다른 사모펀드에 이 자금을 또 이제 아마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M&A를 하려면은 이 소유를 막 분산시켜서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참조로 이 메리츠 자산운용의 대표가 누구였냐면요, 존 리, 한국 이름은 이정복인데요. 그 친구가 여기에 자산운용의 사장을 하다가 6월쯤에 이제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쯤 해서 이렇게 인수를 했습니다. 그 존 리가 누구냐면요, 장하성 행동주의 펀드의 아마 실세처럼 저는 보여집니다. 2000년도에 장하성 씨가 펀드를 만들었어요. 2006년도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태광산업인가요? 어디를 이제 공격을 좀 했었는데, 그때 자금이 어디에서 지원이 됐느냐? 이건 제가 다른 어떤 자료를 통해서 본 것인데요. 그때 리자드 펀드가 이걸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리자드 펀드의 그 자산 운용과 관련한 실세가 여기 존 리였습니다. 이 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하성 씨는요,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한국 자본주의 책을 보면은 그는 사회주의 혁명가입니다. 그가 정책실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책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은 분명히 사회주의 혁명 기획서입니다. 한국 자본주의라는 책입니다. 2014년도에 썼습니다. 2006년도에 이러한 작업 하다가 소액주주 운동을 가지고 경제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이게 참여연대에서 세운 하나의 사회주의 전략 같아요. 그게 경제민주화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이 장하성 펀드를 조성해서 활동을 하다가 2014년도에 그 책을 쓰고 2017년도에 정치실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디스커버리 펀드를 그 동생을 통해서 만들어요. 그건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스템 임플란트에 들어간 이 면면이 다 행동주의 펀드를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애프리컷이 강성부 씨죠. 그리고 리자드가 이 장하성 펀드와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기도 이제 하나의 그 사회주의 계열의 행동주의 펀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KB 자산운용이 이상해요. KB 자산운용이 여기에도 3.4%가 들어가 있고요. 또 이쪽에 SM과 관련해서도 5%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집합투자기구가 이런 곳에 지금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강성부 씨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오스템 임플란트에서는 놀래가지고 이제 백이사를 찾았습니다. 이 최규혁 씨가요. 그게 바로 유니슨 캐피탈과 LBK 파트너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PEF 펀드사입니다.
말하자면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한 PEF 협의회가 50여 개사가 있는데 31개서가 1조 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멤버에 속한 그러한 PEF사인 것입니다. 이리 쫓아가서 여기에서 이제 덴티스트리 인베스트먼트를 이 둘이 합작해서 세워서 이 덴티스트리가 이제는 이것을 인수하고 최규혁씨 지분을 또 인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규혁씨 지분은 한 5% 정도만 남기고 이제 2대 주주로 이제 간다. 이렇게 이제 제가 좀 듣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최규혁씨도 피난한 곳이 어딘가요? 이 사모펀드 사이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사모펀드는 뭐 이제 백기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다 넘깁니다. 여기다가. 사모펀드사가 이제는 이 회사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회사는요, 지난 5년 동안 5천억 하던 매출을 1조 원으로 올린 회사예요. 그리고 지금은 중국 시장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아시아에서 1위 가는 그런 임플란트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러한 그 사모펀드사들이 이제는 주요 의사결정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금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의해서 침탈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금융위원회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대통령실에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모펀드의 반란, 집합투자기구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사연집 중에 하나의 약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신속히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참조로요. 지금 요즘 보면은요. 국민연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KT나 금융지주회사, 주인 없는 기업이죠. 여기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국가기관이 주인 없는 곳에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다른 해외 펀드나 이러한 적대적 M&A 펀드에서 공격받을 때 이것을 도와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요.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국민 경제상, 국방상 긴절한 필요에 해당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법률에 정하고 그걸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민영집합투자기구 같은 경우에는요. 1, 2%로 제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전략적 투자자가 있습니다. 장기 보유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해줘야죠. 그리고 이제 공익 목적의 펀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이죠. 산업은행이나 이런 것들은 법률에 정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에 정할 때에도 구체적으로 정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연금은요. 무차별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회주의입니다. 연금 사회주의입니다. 우리나라 172개사의 2대 주주 또는 1대 주주인데요. 우리나라 주요 회사 전체에 대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의결권 행사를 가서 꼬박꼬박 하고 있으면 이건 사회주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법률로 정해서 꼭 필요한 경우만 가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현 정부를 향해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합투자기구의 이 반란을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중국 펀드가 우리나라 펀드 형태를 통해서 대기업들의 지분을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를 꼭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법률에도 위배가 됩니다. 우리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다 공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공시를 안 한 상태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자금은 다 특수관계자예요. 전부 합산공시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연집중의 사회주의 혁명 방법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